한국이 세계 철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프랑스가 자부심을 가졌던 TGV 기술. 중동 최대 규모인 2,500km 사하라 횡단철도 프로젝트. 프랑스, 독일, 일본이 당연히 독차지할 거라 믿었던 이 거대 사업에서 한국이 전격 선정되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25조 원. 한국 철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마치 도미노처럼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리비아, 모로코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이 앞다퉈 한국 KTX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프랑스 철도 전문 기자였던 제가 목격한 1분 43초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20년간 철도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릭 벨몽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건 2005년이었죠. 당시 한국이 떼제베 기술을 도입해 KTX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첨단 기술을 흉내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르탕 페로비에르라는 프랑스 최고의 철도 전문지에서 일하고 있었고 유럽 철도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독일의 이체, 스페인의 아베, 이탈리아의 프레치아로사까지 모두 취재했지만 언제나 프랑스 떼제베가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320km의 속도 기록, 우아한 디자인, 완벽한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떼제베는 고속철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늦은 가을, 편집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하는 사하라 횡단철도 프로젝트를 취재하라는 특명이었죠. 총 연장 2,50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네 나라가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대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떼제베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원조 국가들과 경쟁한다니 마치 학생이 스승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이미 기사의 결론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압도적인 승리, 유럽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한계에 대한 분석까지 말이죠. 파리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자료를 검토하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두바이 공항에 도착해서 리야드행 비행기로 갈아탔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국인이었습니다. KTX 기술팀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동정심마저 들었습니다. 이 혹독한 경쟁에서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저는 프랑스 대표단과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모두가 지쳐 있었죠. 에어컨이 완비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 답사와 기술 평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현장에서 돌아온 모습이었고 베두인 부족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통역을 통해 들리는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낙타 이동 경로, 모래폭풍 패턴, 지하수 위치까지 세밀한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기술 책임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고속철도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지 낙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앞에서 사막의 동물들이 무슨 변수가 되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시험 운행 구간인 리야드 외곽 사막지대로 이동했습니다. 네 나라가 각자 준비한 시험 차량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프랑스의 떼제베는 여전히 우아했고 독일의 이체에는 견고해 보였으며 일본의 신칸센은 정교함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TX는 뭔가 달랐습니다. 차량 외부에 사막 특별 사양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일반적인 KTX와는 다른 설계가 눈에 띄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개조를 해도 원본을 넘을 수는 없다고, 떼제베의 아류작이 진품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시험 운행을 앞두고 각국 대표단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는 속도와 안정성을, 독일은 내구성을, 일본은 정시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한국의 발표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막 환경 적응 시스템, 동물 회피 기술, 현지 문화 존중 설계 같은 낯선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국 마이너스 비현실적 접근이라고 적었습니다. 고속철도의 본질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인데 왜 낙타를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한국팀이 3년간 현지 조사를 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니 시간으로 때우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사우디 평가단의 대표가 시험 운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0km 구간을 시속 300km 이상으로 주행하면서 안전성, 쾌적성, 현지 적응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떼제베는 이미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사막 구간을 운행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프랑스의 우승을 확신하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첫 번째로 독일 이체가 출발했습니다. 견고한 독일 기술답게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달렸지만 10km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미세모래가 냉각 시스템에 침투한 것이 원인이었죠. 결국 12km 지점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신칸센이었습니다. 역시 정교한 일본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극심한 열기에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8km 지점에서 비상 정지했죠. 일본 기술진의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프랑스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승리의 기사를 쓸 준비를 했죠. 떼제베는 우아하게 출발했고 순식간에 300km까지 가속했습니다. 5km, 10km를 무난하게 통과했죠. 그런데 13km 지점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필사적으로 대응했지만 사막의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15km 지점에서 떼제베도 멈춰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이 사막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마지막은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이 성공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저는 이미 모든 참가국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TX가 출발하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차량 하부에서 미세한 바람이 나와 모래를 날려버리고 있었고 특수 코팅된 차체는 열기를 반사하고 있었죠. 속도는 꾸준히 305km를 유지했습니다. 10km를 통과했습니다. 독일이 멈춘 지점이었죠. KTX는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13km, 프랑스가 멈춘 지점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열차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8km 지점에서 갑자기 낙타 무리가 선로를 가로막았죠. 40여 마리의 낙타가 느릿느릿 선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시속 305km로 달리는 열차가 낙타를 피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비상제동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TX에서 특수한 음파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낙타들이 그 소리에 반응해
빠르게 선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분 43초 정확히 그 시간 만에 모든 낙타가 안전하게 대피했고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20km 완주. KTX가 유일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완주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까지 완벽하게 대처하면서 말이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험 운행이 끝난 후 각국 기술진이 모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침묵했고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사우디 평가단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낙타 회피 시스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 한국 기술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죠. 기술 책임자인 박하늘 박사가 유창한 불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베두인들과 함께 연구했다고 낙타의 청각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싫어하지만 해롭지 않은 주파수를 찾아냈다고 설명했죠. 또한 사막 환경에 맞춰 특수 냉각 시스템과 모래 방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왜 굳이 낙타까지 신경 써야 했냐고요? 박 박사의 대답은 제 가치관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술은 환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막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호텔 바에서 프랑스 기술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죠. 한 엔지니어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고, 기술만 믿고 현지 환경을 무시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각국은 일주일 동안 자신들의 기술력과 사업 계획을 발표해야 했죠. 프랑스는 첫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떼제베의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전날의 실패로 인해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분명 뛰어났지만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죠. 반면 한국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 사양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열차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우디 청년들을 교육시켜 그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돕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발표 도중 사우디 왕세자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각국의 열차를 직접 시승하고 싶다고 했죠. 프랑스 팀은 당황했습니다. 전날 시험 운행에서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왕세자는 먼저 KTX에 탑승했습니다. 저도 기자 자격으로 동승할 수 있었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실내는 쾌적했고 소음은 거의 없었으며 무엇보다 사막의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행 중에 왕세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상황에서 말이죠. 승무원이 커피를 따르는 동안 컵에서는 단 한 방울도 흘러넘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안정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개발된 능동형 서스펜션 기술이 사막의 지형 변화에도 완벽하게 적응한다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를 스캔하여 미세한 진동까지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낙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수였죠. 왕세자는 긴장했지만 열차는 이전과 똑같이 음파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낙타들은 신속하게 대피했고 우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되냐고요? 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막여우, 도마뱀, 심지어 정갈까지 감지하고 대피시킬 수 있다고 했죠. 생명을 존중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시승이 끝난 후 왕세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사막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미 쓰기 시작한 기사를 모두 지웠죠. 프랑스 기술의 우수성이라는 제목 대신 겸손의 교훈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지웠습니다. 취재 일정 중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현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무슨 퍼포먼스인가 싶어 따라갔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과학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KTX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아이들의 꿈을 들어주었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런 기차를 만들 수 있냐고요?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너희가 만들 기차는 KTX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말이죠. 그 진심 어린 격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간 동안 저는 계속 한국 팀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지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죠. 베두인 장로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현지 엔지니어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심지어 낙타 목동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팀의 한 엔지니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쓸데없는 쇼라고, 기술력으로 승부해야지 감성팔이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쇼가 아니라 진정성이었으니까요. 발표 마지막 날 한국은 놀라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사하라 횡단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각 역사를,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열차 자체를 움직이는 박물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난 후 사우디 평가단은 일주일간의 심사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본사에 중간 보고서를 보내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프랑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엔 현실이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를 썼습니다. 한국의 KTX가 유일하게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는 사실, 그들의 기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혁신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죠. 편집장은 제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답지 않다고 했죠. 그 무렵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모래 폭풍이 리야드를 덮친 것입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모든 일정이 중단됐죠. 각국 대표단은 호텔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팀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모래 폭풍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더군요. 심지어 고립된 베두인 마을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베두인 마을로 갔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구호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광 충전기, 정수 필터, 응급 의료 키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준비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이 KTX 프로젝트와 연계된 지역 지원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두인 족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계약의 대상으로만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한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우리의 지혜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모래 폭풍이 잦아든 후 한국 팀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박 박사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계약을 따내기 위한 전략이냐고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한국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이제는 돕는 위치가 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철학이라고 했죠. 심사 기간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철도청이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였죠. 각국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떼제베의 공기역학적 설계를, 독일은 정밀 제어 시스템을, 일본은 안전관리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발표 주제는 통합지능형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죠.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시스템은 단순한 운영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날씨, 선로 상태, 승객 패턴, 심지어 야생동물의 이동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죠. 특히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사막에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현지인들이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한국 팀은 이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단계별 교육과정, 시뮬레이터 훈련, 한국에서의 실습 기회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프랑스 기술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고, 기술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털어놨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심사 발표를 이틀 앞둔 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팀의 초청으로 그들이 개발한 시뮬레이터를 체험해 볼 수 있었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사막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직접 운전석에 앉아 조작해보니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측되고 대비되어 있었죠. 낙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음파 시스템이 작동하고, 모래 폭풍이 오면 속도를 조절하며 선로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우회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 모드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이슬람 기도 시간에 맞춰 안내 방송을 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문화를 세심하게 배려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시뮬레이터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철학,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집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아내에게 이곳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놀랐습니다. 평소 프랑스 기술만을 찬양하던 제가 다른 나라를 칭찬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배우는 자세가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쓸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프랑스 기자가 본 한국 철도 기술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떼제베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을 넘어선 가치를 창조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죠. 기사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은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 전날 밤 리야드의 고급 호텔에서 각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모두가 내일의 결과를 예상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제 기사는 파리 본사로 송고된 상태였고, 편집장으로부터 격렬한 항해 전화를 받은 터였죠. 왜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를 쓰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만찬 중에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중동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이라고, 사막을 이해하는 자만이 사막을 건널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호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사막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하늘 박사였습니다. 그녀도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죠.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프랑스 기술이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을 배우되 한국만의 가치를 더했다고요.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신속한 대응력, 정이 많은 국민성이 만든 세심한 배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역사가 만든 도전 정신이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했죠.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왜 현지화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우디 왕실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단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죠. 발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철도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참가국에 감사를 표했죠. 각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모두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KTX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었죠.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독일과 일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도청장은 선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현지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문화적 배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죠. 특히 현지 인력 양성과 기술 이전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왕세자의 추가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한국은 사막과 대화하는 법을 보여줬다고, 낙타를 위협이 아닌 이웃으로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장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각국 기자들은 앞다퉈 기사를 송고했고 대표단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저는 그 와중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미 쓸 기사의 내용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죠.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가 하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말이죠. 대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쓴 기사를 읽었다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결국은 맞는 말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고,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저를 초대한 것이었죠. 그들은 제 기사를 읽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불철도협력위원회를 만들 계획인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을 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그 과정에서 제 경험과 식견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간 몸담았던 언론사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날 밤 저는 파리에 있는 아내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아내는 의외로 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미 당신의 목소리에서 답을 들었다고 말이죠. 결국 저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파리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편집장은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불철도협력위원회의 첫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탄 것이 바로 공항철도였는데 그 안정감과 신속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진심이 느껴졌죠. 특히 박하늘 박사가 직접 나와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안다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의 공기역학 설계와 한국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죠. 저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기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했죠. 이는 사우디에서 봤던 프랑스 측의 오만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철도 시설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송에 있는 철도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첨단 시설에 압도됐죠. 특히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프랑스 기술을 복제한 게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자체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것이었죠.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독특한 기술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사막에서도 통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 박물관이었습니다. 한국철도 연구원 한쪽에는 그동안 실패했던 시도들을 전시해둔 공간이 있었죠.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삼는 그들의 자세가 놀라웠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다고 중요한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프랑스였다면 절대 실패를 공개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은 그것마저도 자산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KTX를 탔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관통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열차는 한결같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혈관이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떼제베도 훌륭하지만 한국만큼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현대로템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KTX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죠. 놀라운 것은 작업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용접공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열차를 가족들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작업한다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모여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 박사의 초대로 그녀의 가족과 저녁을 함께 했죠. 평범한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아버지는 은퇴한 기관사였는데 한국 철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날의 KTX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들의 따뜻함이 감동적이었죠.
이런 문화가 있기에 한국이 사우디에서도 현지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사우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불 합작팀의 일원으로서였죠. 공항에서 한국과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우디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디자인 감각과 한국의 실용적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죠. 특히 역사 설계에서 프랑스의 예술성과 한국의 기능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 기술적 견해 차이로 논쟁도 벌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양측을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자 시절 쌓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계속됐습니다. 첫 번째 구간 공사가 시작됐을 때 사막의 환경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죠.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낮 기온과 영하로 떨어지는 밤 기온의 극심한 일교차가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팀은 당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팀은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베리아 횡단철도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양국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환경 적응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레일 시스템을 개발했죠.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변형되지 않는 특수 합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었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죠. 언어 장벽도 있었고 기술 수준의 차이도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영상을 활용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개발한 것이죠. 또한 현지 언어로 된 앱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랑스 팀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접근은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점차 양국 팀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시작 석 달째, 첫 번째 시험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10km의 짧은 구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한불 합작의 첫 결실이었으니까요. 시험 운행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시험 열차가 출발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프랑스의 우아함과 한국의 실용성이 결합된 이 열차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무사히 시험 운행을 마쳤을 때 양국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와인과 한국 소주가 함께 놓인 테이블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됐습니다.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죠. 이제야 당신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겠다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 팀이 제안한 현지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뒀고 많은 사우디 청년들이 철도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가 됐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여성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사우디 사회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한국 팀은 포기하지 않았죠. 여성 전용 교육시설을 만들고 한국의 여성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박하늘 박사가 이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에는 성별이 없다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여성 기관사가 탄생했습니다. 25살의 파티마라는 청년이었죠. 그녀가 KTX를 운전하는 모습을 본 사우디 언론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첫 번째 정식 구간인 리야드 마이너스 담맘 노선이 개통을 앞두게 됐습니다.
500km가 넘는 이 구간은 사우디 동서를 연결하는 대동맥이 될 예정이었죠. 개통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규모 모래 폭풍이 예보된 것이었죠. 기상청은 5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통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불 합작팀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폭풍이 우리 시스템을 검증할 최고의 기회라고 봤죠. 프랑스 팀의 방풍 설계와 한국 팀의 자동 대응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할 때였습니다. 폭풍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통제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속 150km의 모래바람이 철로를 덮쳤지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자동으로 방풍벽이 올라가고 공기 정화 시스템이 가동됐죠. 더 놀라운 것은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람의 패턴을 분석해 30분 후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고 그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프랑스 팀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사흘 동안 계속된 폭풍이 지나간 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선로 위의 모래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제거했고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했죠. 우리의 시스템이 최악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왕세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치하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만든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막을 정복한 인류의 승리라고요. 드디어 역사적인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리야드 중앙역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죠. 사우디 국왕을 비롯해 프랑스 대통령, 한국 국무총리까지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개통식장에서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불 협력의 상징적 인물로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사에서 사우디 국왕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서양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 이뤄낸 문명의 진보라고 평가했죠. 특히 현지인 고용과 기술 이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가진 오랜 기술 전통과 한국의 혁신적 사고가 만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고 치하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의 연설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 한국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라고 말했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그 모습이 한국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통식의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 정식 운행이었습니다. 금빛으로 도색된 특별 열차에는 3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이 탑승했죠. 저도 한불철도협력위원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객실 안은 탄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속 350km로 사막을 가로지르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창밖으로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지만 실내는 쾌적하고 안락했습니다. 운행 중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낙타 회피 시스템의 시연이었죠. 미리 준비된 구간에서 낙타들이 선로 근처에 나타났고 열차는 자동으로 음파를 발생시켜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이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해결책이라고 칭찬했죠. 프랑스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단마역에 도착했을 때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환영 인파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난 후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죠.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이죠. 한국 관계자들과의 대화도 의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기술과 전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감사를 표했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프로젝트 성공의 진짜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통 이후 첫 한 달간의 운영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예상치를 훨씬 초과했고 정시 운행률은 99.8%를 기록했죠. 특히 여성 전용 객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현지 직원들의 성장이었습니다. 첫 여성 기관사 파티마는 이제 교육 담당자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준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꿈이었다고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집중 보도했죠. 특히 사막의 기적, 동서양 협력의 모범 같은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쓴 기고문도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문명 간 대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죠. 기술 패권주의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개통에 고무된 사우디 정부는 즉시 2차 구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성지 순례 노선이었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불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명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프랑스 팀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배웠고 한국 팀은 프랑스의 체계적 접근과 디테일을 익혔죠.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하늘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불 철도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죠. 파리와 서울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차세대 철도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은 유럽 기술 습득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추천됐습니다. 한불 철도기술연구소 소장직을 수락한 후 저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두 도시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죠. 2025년 가을 파리 라데팡스의 연구소 유럽 본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프랑스 대통령과 한국 대사, 그리고 많은 철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건물 입구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의 아시아 본부도 곧이어 개소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교류하며 일했죠. 프랑스의 이론적 깊이와 한국의 실용적 접근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연구소의 첫 프로젝트는 제로 임팩트 트레인이었습니다.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전 친환경 열차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프랑스의 수소 연료 기술과 한국의 에너지 회생 시스템을 결합한 혁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 연구소에 특별 프로젝트를 의뢰한 것이었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상황에서도 운행 가능한 차세대 열차를 개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연구소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철도 선진국들이 협력을 제안했고 우리는 열린 자세로 이를 받아들였죠. 경쟁이 아닌 협력이 미래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우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현지 엔지니어들이 연구소에 합류한 일이었습니다. 파티마를 비롯한 젊은 기술자들이 파리와 서울로 유학을 왔죠. 그들은 놀라운 열정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연구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6년 봄 우리는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극지방부터 사막까지 모든 환경에서 운행 가능한 유니버설 트레인의 프로토타입이었죠. 이 열차는 스스로 환경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시험 운행은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시작해 사하라 사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기존 열차 대비 40%의 에너지만으로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성공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대륙 횡단철도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이었죠.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있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기술 자문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도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모든 것이 연결될 것이었죠. 그 무렵 저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분 43초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사막에서 낙타를 피한 그 짧은 순간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철도 역사를 바꿨는지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엔지니어들, 사우디의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철도를 이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만든 것이 단순한 철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베두인 노인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평생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넜는데 이제는 손자와 함께 기차를 탄다고 했죠. 시대는 변해도 사막을 건너는 마음은 같다며 한국과 프랑스가 그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연구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15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연구원이 일하는 국제기관이 됐죠. 매년 수십 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전 세계 철도 프로젝트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철도 미래 인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을 선발해 교육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100명의 인재를 배출했죠.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철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027년 저는 65세의 나이로 연구소장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식에서 박하늘 박사가 제 뒤를 이어 소장이 됐죠. 그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철도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 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속도나 효율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의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돌이켜보면 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만한 프랑스 기자였던 제가 한국의 겸손과 지혜를 배웠고 그것이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졌으니까요. 1분 43초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사막을 달리는 기차를 탑니다. 차창 밖으로 낙타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기술과 자연,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이 조화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이 가장 큰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